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에 사는 윤소라라고 합니다. 올해 56살이죠. 30년 넘게 품질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젊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을 떠나온 게 아니라 한국이 저와 함께 따라온 것 같습니다. 제 혈관 속에는 여전히 한국식 꼼꼼함과 끈질김이 흐르고 있거든요. 은퇴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정원의 장미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죠. 박 회장님이었거든요. 한국의 대기업을 일군 그분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다니요. 소라 씨,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그분의 음성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큰일 났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하고 텍사스 파운드리가 동시에 멈췄어요. 수율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현장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월가에서는 벌써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는 이미 10% 빠졌고 현장 직원들은 해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공장 현황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것 말입니다. 소라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퇴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모든 권한을 갖게 해주세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제 방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의 단호한 대답이 들렸죠. 알겠습니다. 소라 씨를 전적으로 믿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은퇴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이 다시 시동을 거는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저는 조지아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공장 주변이 묘하게 조용했거든요. 직원들의 표정도 어둡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공장 정문을 지나면서 경비원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오랜만입니다. 윤 부장님. 아, 그런데 저는 이미 은퇴한 몸이었는데 여전히 부장님이라고 부르시더군요. 그 한마디에서 현장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에밀리 장을 만났습니다. 34살의 젊은 공장장이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인데 실적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제대로 잠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죠. 이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에밀리, 우선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저희는 함께 생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 라인이 멈춰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계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수율만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최도윤이라는 29살 청년이었는데 해외 파견 나온 막내였죠. 그런데 이 친구의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듯한 관찰력이 느껴졌거든요. 도윤아, 지금까지 어떤 점들을 관찰했니? 선배님, 저는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시간대에만 수율이 떨어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의 관찰력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회장님도 그날 저녁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7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소라 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주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저는 본격적인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텍사스 파운드리와 조지아 배터리 공장 두 곳 모두 같은 시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우연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생산 라인을 한 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습도, 전압,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설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원재료 품질에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선배님, 정말 이상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인데 왜 제품 품질만 떨어지는 걸까요? 도윤의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30년 경험으로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바닥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계 작동으로 인한 진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진동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파도처럼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것 좀 봐. 저는 바닥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도윤도 깜짝 놀랐죠. 이거 뭔가 이상하네요. 일반적인 기계 진동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번개처럼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공진 현상 말입니다. 건물의 바닥, 천장의 덕트, 그리고 전원 시스템 사이에 예상치 못한 공진, 루프가 형성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즉시 진동 측정 장비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밀하게 측정해 보니 과연 그랬습니다. 특정 주파수에서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공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완전히 보이지 않는 진동이네요. 육안으로는 절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지만 정밀 제조 공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에밀리에게 이 발견을 보고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 공진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진의 원인을 찾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복잡한 공진 루프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기계적 접근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다양한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조선업에서 배운 진동 제어 기술, 반도체에서 익힌 정밀 제어 방법들. 혹시 이런 기술들을 융합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컨설턴트들이 대거 투입되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접근 방식은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모든 걸 수치화하고 데이터로만 접근하려고 했거든요.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니었지만 현장의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매 시간마다 진행 상황 보고를 요구했고, 보험회사에서는 열흘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보상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거든요. 윤 선배님, 정말 미안합니다. 본사에서 다른 해결책도 동시에 모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에밀리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조급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책임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 컨설턴트들과 저 사이의 접근 방식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안한 공진 이론을 반신반의했거든요. 미스터 윤, 당신의 경험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일에서 온 컨설턴트의 말이었습니다. 정중했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솔루션이 하나같이 실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신 진동 감쇄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전자파 차폐 시설을 강화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현장이 혼란스러워졌거든요. 도윤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 에밀리와 저는 처음으로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선배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내일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에밀리,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젊은 공장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압박이 너무 컸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늦도록 혼자 현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이든 엔지니어의 고집일 뿐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되짚어봤죠. 조선소에서 LNG 탱크 진동을 억제했던 일, 반도체 공장에서 능동 필터로 전원 노이즈를 잡았던 경험, 그리고 배터리 건조 곡선을 최적화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 이 세 가지 기술을 따로따로 생각했을까요? 조선업의 진동 억제 기술과 반도체의 능동 필터, 그리고 배터리 건조 곡선 튜닝을 동시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윤을 불러서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 문제는 한국에서 우리가 겪었던 여러 문제들의 조합이야.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젊은 엔지니어답게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거든요. 선배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조선소의 진동 억제 시스템으로 건물의 기본 진동을 잡고 반도체 능동 필터 기술로 전원 계통의 노이즈를 제거한 다음 배터리 건조 곡선을 실시간으로 튜닝하는 복합 솔루션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과연 48시간 안에 구현할 수 있을까요? 도윤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쌓아온 30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에밀리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다른 전문가들도 못한 일을. 에밀리, 때로는 최신 기술보다 경험과 직관이 더 중요해.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한국 기술의 융합이야. 그 말을 듣고 에밀리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한국계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살아났던 것 같아요. 48시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도윤, 그리고 에밀리까지 합세해서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죠. 외부 컨설턴트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박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동 억제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사용하던 능동형 진동 억제 장치를 공장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이었죠.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모두 계산해야 했거든요. 선배님, 진동 패턴이 예상과 조금 다르네요. 도윤이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죠. 현장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거든요. 두 번째 단계인 전원 노이즈 제거가 더 까다로웠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던 능동 필터를 이 환경에 맞게 튜닝해야 했거든요. 전력량도 훨씬 크고 부하 특성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업하는 동안 현장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점차 도움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정말 될 것 같은데요. 한 베테랑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직감이었죠. 에밀리도 점점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거든요. 배터리 건조 곡선의 실시간 튜닝이었습니다. 36시간째 되는 순간 첫 번째 테스트 배치를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죠. 모니터에 나타나는 수치들을 보며 저도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율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거예요.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이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선배님, 해냈어요. 정말 해냈다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은퇴한 늙은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것 같았거든요. 박 회장님도 즉시 화상통화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소라 씨,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기술이 최고예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에밀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그녀가 현장 직원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 일을 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문제 해결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율은 안정적으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텍사스 파운드리도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는군요. 도윤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겨우 3% 정도 상승했을 뿐이었거든요. 도윤아,
시장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문제가 생길 때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해결되면 당연한 일로 여기거든. 저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현장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해고 공포에 떨던 미국 직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미스터 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해줬죠. 이런 지식 전수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에밀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실적 압박 때문에 경직되어 있던 그녀가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배님이 보여주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에밀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기술 전수보다 더 중요한 건 리더십의 전수였거든요. 박 회장님의 결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에밀리의 공로를 적극적으로 함께 강조하신 거예요. 소라 씨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에밀리 장장의 현장 리더십과 도윤 군의 세밀한 관찰, 그리고 현장 직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런 배려 덕분에 에밀리는 본사에서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도윤도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관찰만 하던 엔지니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엔지니어로 변한 거예요. 선배님, 저도 언젠가는 선배님처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일을 한 진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현장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베테랑 기술자들부터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우리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장이 됐어요. 한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자신감과 자부심만큼은 진짜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주가나 수치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희망으로 측정되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조지아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은퇴한 몸이니까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때였거든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장 곳곳에 제가 적용한 한국식 융합 기술을 설명하는 표준 작업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서를 만든 사람이 도윤이었습니다. 선배님,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현장 분들이 다 도와주셨거든요. 도윤의 겸손한 말투에서 진짜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까지 달라져 있었거든요. 에밀리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본사에서 그녀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책임자로 승진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배님, 이 모든 게 선배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압박에 짓눌려서 제대로 된 판단도 못했는데, 에밀리, 그게 아니야.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리더라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거든. 그 말을 들은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박 회장님도 마지막 화상 통화를 위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70세의 연세에도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이었죠.
소라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깨달은 게 많아요. 규정이나 매뉴얼보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존중이더군요. 박 회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스펙이나 최신 기술보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 쌓인 경험과 공감 능력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일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단순히 생산 라인을 복구한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한 거였죠. 현장을 떠나기 전 젊은 미국 엔지니어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윤, 저희들이 선배님께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땀 흘리며 문제를 해결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이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 중 하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원의 장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장미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에서 배우고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세계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생산 라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명이었죠. 저는 윤소라입니다. 56살에 은퇴한 품질 엔지니어였지만 이제는 다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